옛날 중국의 산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곳에는 거대한 대나무 숲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숲을 통해 자연의 균형을 느끼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나무 숲의 신비한 힘 덕분이라고 믿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평온한 마을에 한나라의 탐욕스러운 관리가 방문했습니다. 이 관리의 이름은 장관이었으며 그는 대나무 숲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장관은 대나무 숲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커다란 저택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마을이 발전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자신이 만든 다양한 법과 규제를 강요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관의 지시를 따르기 어려웠지만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의 무거운 마음을 아는 채로 대나무를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마을의 모습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나무 숲이 사라지자 그곳에 있던 동물들은 다른 곳으로 떠났고 마을이 아름다움과 고요함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마을의 평화는 깨졌고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안에 시달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마을의 가장 나이가 많은 현자, 이름은 노자인 할아버지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장관이 하는 일을 지켜보다가 어느 날 거대한 대나무 지팡이를 들고 장관 앞에 나섰습니다. 장관님, 잠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노자인 할아버지가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관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썽을 냈습니다. 무슨 일이오? 저택이 아직 덜 지어졌소. 어서 일이 끝나야 하지 않겠소? 노자인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우리 마을은 무의의 법칙을 따릅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사는 법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요. 장관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노자인 할아버지, 그런 헛소리를 할 시간에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소?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장관을 데리고 마을의 구석구석을 돌았습니다. 지금은 황량해진 대나무 숲이었던 곳, 텅 비고 삭막해진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는 장관을 작은 연못으로 데려갔습니다. 연못은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 있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오염되어 물고기들도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장관은 조금씩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망가뜨린 게 바로 나란 말인가? 장관이 자조하며 말했습니다. 노자인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모든 것을 억지로 이루려 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맡기세요. 그러면 평화와 조화가 올 것입니다. 장관은 결국 할아버지의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대나무 숲을 복원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 억지로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대나무 숲은 다시 녹색으로 빛나게 되었고 동물들도 돌아왔으며 사람들도 예전의 평화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장관은 무의의 진리를 깨달으며 더 이상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며 살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는 노자의 철학을 따라 진정한 조화를 이루며 살게 된 것이지요.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조선 중기의 한 마을에 이기론을 잘 이해하는 철학자 이황과그의 제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황은 항상 제자들에게 이치와 기운에 대해 설명하면서 도덕적 본성과 현실적 상황을 함께 이해하길 기대했습니다. 어느 날 이황의 제자들은 이황을 모셔오고 한적한 시골 마을의 주민들에게 그의 가르침을 담은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물고기와 강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마리는 강에서 자란 아주 친한 물고기였습니다. 하나는 기라 불리고 또 하나는 기라 불렸습니다. 이는 언제나 주변의 질서를 바로잡고 강을 가르는 물길의 흐름을 잘 이해하며 그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법을 보완해냈습니다. 반면 기는 강에 맑고 흐르는 물과 힘이라는 요소였으며 그것이 있어야만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의 흐름이 점점 빨라지더니 폭포가 되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강한 물살에 휘말려 버리거나 물길을 잘못 타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는 침착하게 물결의 진로를 읽고 기에게 강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방향을 바꾸어야 할지 말해주었습니다. 두 물고기들은 함께 어려운 물길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황은 이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물고기처럼 우리도 삶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합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의 원리와 도덕성을 상징하고 기는 우리의 감정과 외부 상황을 뜻합니다. 도덕적 이치를 잘 이해하고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황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이후 마을에서는 서로 도덕적 본성과 현실적 감정을 잘 이해하고 서로를 도우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황의 이기로는 진리와 현실을 동시에 이해하는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게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여러분, 그 어느 잔치상에서나 빠질 수 없는 손님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두루마리 휴지죠. 누군가는 두루마리 휴지를 단순한 생활용품으로 보지만 결국 이 선생의 이기일 원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간단한 물품도 철학적으로 아주 흥미로운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두루마리 휴지에 얽힌 철학과 유머 그리고 일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율곡이 선생이
새로운 제자들을 맞았습니다. 제자들은 이기일 원론을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지만 실생활에서 그 원리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좀처럼 감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율곡선생은 제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아주 유쾌하고 실용적인 예시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모두 거실로 모아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네들 한번 생각해보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두루마리 휴지에도 이기일 원론이 숨어있네. 제자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선생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두루마리 휴지를 보게. 여기서 이는 무엇이고 기는 무엇인가 생각해보게나? 제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답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쉽게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때 길에 있던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두루마리 휴지에 이는 휴지가 가져야 할 본연의 역할, 즉 뭔가를 닦는 기능이고 기는 실제로 만져지는 종이가 아닌가요? 율곡선생은 만족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렇지. 아주 훌륭한 답일세. 자, 이제 두루마리 휴지가 어떻게 이기일 원론을 설명하는지 보게. 율곡선생은 두루마리 휴지를 손에 들고 천천히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휴지에 있는 그 본래의 기능, 즉 닦는 역할이지. 하지만 그 기능만으로는 의미가 없네. 우리가 실제로 손에 잡고 쓰는 즉 휴지의 재질과 모양이 없다면 기술은 그저 개념에 불과하네. 그는 두루마리를 더 풀었습니다. 기억하길, 휴지의 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물질적인 부분일세. 그러나 이것들이 결코 분리되어서는 존재할 수 없지. 아무리 좋은 이가 있더라도 기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반대로 아무리 좋은 기가 있더라도 그것이 어떤 이와 결합되지 않으면 목적을 이루지 못하네. 이렇게 말하며 그는 휴지를 하나하나 뜯어내며 다른 예시를 들었습니다. 생각해보게. 만약 이 두루마리 휴지가 없다면 어떨 것 같은가? 휴지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겠지. 신문지, 손수건 아니면 심지어 손으로라도 말일세. 하지만 그러한 대안들이 이와 기의 통합을 이루지 못할 경우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게 될 걸세. 제자들은 비로소 두루마리 휴지를 통해 이기일 원론의 심오한 의미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이론으로만 알던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율곡선생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루마리 휴지 하나에도 이렇게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다네. 우리 주변의 사물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해보게나? 이와 기는 우리 일상에서 늘 함께하니 말이네. 제자들은 이날 이후로 모든 사물과 현상을 이와 기로 나누어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그들의 학문적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 속에 숨어 있는 이기일 원론을 재미있게 발견하는 하루가 되었답니다. 결국 두루마리 휴지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면 철학적인 여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물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일상 속에서 이와 기의 조화를 찾아보세요. 아마도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청년. 철수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에 대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골 마을의 작은 학교에서 모든 수학 문제를 손쉽게 풀어내는 천재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네 사람들은 단순히 철수가 수학을 잘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학이 그저 어렵고 복잡한 문제풀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이마누엘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처음에는 이 책을 이해하기 매우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론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선험적 종합 판단에 대한 개념은 철수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도 있다니. 철수는 감탄했습니다. 이때 철수의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사는 할아버지가 아주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지만 궁금증이 컸던 철수는 직접 할아버지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집에 도착한 철수는 할아버지가 정말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철수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자네 수학을 잘 안다고 들었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할 문제를 풀 수 있겠나? 할아버지는 철수에게 7+5가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철수는 당연히 12입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네. 자네는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있네. 하지만 자네는 어떻게 답을 알 수 있었을까?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그야 수학을 공부했고 이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계산이니까요 라고 대답하려 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면서 뭔가 더 깊은 뜻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철수는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마누엘 칸트의 이론이 떠올랐습니다. 아, 선험적 종합 판단. 철수는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7+5는 12를 알 수 있는 이유는 이 계산이 단순히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새로운 정보를 종합하여 얻는 선험적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풀 때 새로운 과정을 통해 새로운 답을 얻었죠. 할아버지는 매우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맞아, 자네는 칸트를 이해했구나.
내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이유도 비슷하단다. 사람들은 내 예측이 마치 마법이나 특별한 능력인 줄 알지만 그것은 내가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연합하고 종합하여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선험적 종합 판단 덕분이지. 철수는 크게 놀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렇군요, 할아버지.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일종의 고도의 분석과 종합을 통해 미래 사건의 기결을 이해하는 것이군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네, 이런 능력은 사실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야. 다만 이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자네도 이마누엘 칸트의 이론을 바탕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걸세. 철수는 할아버지의 말을 새겨듣고 더 열심히 공부해 세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지식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철수는 마을의 작은 칸트로 불리며 사람들에게 이론을 이해하는 즐거움을 전파하게 되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는 철수의 가르침을 통해 단순한 계산을 넘어 세상을 이해하는 깊은 통찰을 얻게 된 것이죠. 이렇게 칸트의 선험적 종합 판단 이론을 통해 철수가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여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 썰을 통해 철수와 같은 인물을 통해 이론의 중요성과 그 응용 가능성을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